혹시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었고 유명한 명품 신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신발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었던 셀럽들 연예인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검명하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양말 같기도 했다가 제법 생긴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예쁘고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해버린 지금도 인터넷 검색에다 이 브랜드를 치면 자동 완성 검색어고 이 신발들이니까 아무튼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든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싼데? 사고 싶은데? 하도 너무 비싸요. 이걸 막 무한 반복하다가 알바비를 막 통째로 털어놓고 거기다가 문자 실패하지 않으면 완전 알바비가 그냥 소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쇠락했던 명품의 부활 스토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샤넬, 구찌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창업사 때 흥했다가 창업자 없어지면 다시 쇠했다가 누군가를 하다가 다시 이어서는. 근데 오늘 브랜드 역시 명품 브랜드의 부활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어쩌면 제일 극점일지도 몰라요. 창업자가 떠나고 거의 망했다가 리콜라게스피에르 그리고 뭐 벤나바질리아데까지 평가와 매출면에서 완전히 간판만 남았던 명품 브랜드가 다시 일어난 자, 이 얘기는 두 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모터사이클백, 스피드런더, 트리플레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핫했던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입니다. 자, 발렌시아가 요즘에는 매출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창업자 스토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1895년에 스페인의 헤타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밀수 감시하는 배의 선원이었고요. 어머니는 재봉사였고 발렌시아가는 형제 5명 중에 막내였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다고 하죠. 근데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도시랑 거리가 있는 어촌 마을에 자란 발렌시아가가 어떻게 자라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됐을까? 자, 그래서 고향이랑 부모님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요. 먼저 고향 얘기. 발렌시아가의 고향이 왜 근처에 스페인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별장 모여있는 곳 근처에 있었어요. 그 스페인 북부가 마드리드보다는 좀 덜 덥고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여름철을 여기서 나는 거죠. 근데 왕족들, 귀족들 오면 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잘 나가니까 좀 얻을 게 없을까?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잘 나가는 상인들, 예술가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대 반디 좀 낀다 하는 분들이 싹 모여가지고 여름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철을 보내면 파티도 하고 밤에 그러려면 룩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좋은 옷들. 그러니까 이 옷들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했겠죠. 아무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세관이 관리하는 배의 선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관 소속배니까 높은 분들이 여름에 오면 이 배를 타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귀족, 왕족, 엘리트들,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랑 교군에 쌓게 됩니다. 안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렌시아가의 엄마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다 귀족들이랑 안면 트고 좀 친분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왜 부츠판에서 구찌의 창업자 구찌오 구찌가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벨보 이섭시 닦기 이런 거 하면서 당대 패피들을 보면서 유행 이렇게 되는 거구나.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걸 입는구나. 눈에 익혔다고 했었잖아요. 구찌오 구찌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듯이 발렌시아가 역시 이때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발렌시아가의 아버지가 11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가 돈도 벌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렌시아가가 엄마 일을 돕게 됩니다. 어린애가 엄마 일 도와서 막 원단 챙기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 시점에 발렌시아가의 가족이 그인을 만납니다. 카사프레스 후자코브스. 카사프레스 후자코브 역시 발렌시아가의 고향 근처에서 여름을 보내는 귀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발렌시아가의 엄마의 가장 큰 고객이었어요. 따사롭고 일도 많이 맡기고. 잘 나가는 귀족이니까 이 후자코이는 정기적으로 뭐 파리, 런던 여행하면서 제일 유행하는 디자이너의 옷들을 사다가 입고 계속 보여주고. 근데 이 해피였던 후자코인이 하루 이틀 파티에 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름철 이제 NA 입을 이브닝 드레스, 수트 이런 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맡긴 거죠. 발렌시아가의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 일을 돕던 어린 발렌시아가 이 화려한 옷들에 후딱한 그리고 막 후자코인이 마차에서 신상을 쫙 내리면 와 하는 거죠. 야 말만 안 해서 신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또 뭐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후자코브가 예술 작품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술 전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철 별장에다가 벨라스케스, 고야 등등의 그림 그리고 당시에 뭐 화보들, 건축물 사진들 뭐 이런 것들 쭉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어린 발렌시아가가 계속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훗날 자기의 디자인에 여기서 본 것들을 적용하죠. 아무튼 그렇게 엄마랑 동네 아줌마들이랑 별장 한 층에서 계속 일하고 막 솜씨도 쌓이고 안목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러던 하루 이 후자코인한테 용기도 가장하죠. 물어본 거예요. 애들은 왜 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한테 물어봤는데 이 당돌한 질문이 뭐였냐면 후자코인 제가 그 파리에서 사오신 옷들 똑같이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얘기 듣기에 어린애가 설마 놀랍기도 하고 좀 호기심도 생기죠. 여유가 있으니까 얘한테 장비들, 원단들 제공해주려고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얘가 정말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드는 거예요. 디테일이 오히려 더 살아있어. 야,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꼬마야,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산세바스티안에 유명한 디자이너를 소개해줄게. 거기 가서 단식으로 인데 소개를 해줄게. 근데 그 산세바스티안 휴가차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 후작품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일 잘 나가고 옷도 많이 사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니까. 그리고 얘가 솜씨가 있어. 그렇게 해서 발렌시아가의 패션계 경력이 시작. 그렇게 까사 고메즈의 견습으로 일하게 됐는데 16살쯤 되니까 발렌시아가를 따라올 사람이 동네에 아무도 없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혼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막 그 와중에 파리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또 자격받고 유럽까지 막 공부해야겠다. 프랑스 자기가 막 공부해요. 그리고 1917년에 산세바스티안에 자기 이름을 딴 가게를 처음으로 냈는데 이게 운패가 맞아서 대박이랍니다. 왜 그랬을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파리 막 이런 데 있는 귀족들이 휴양지로 피신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디자이너들이 콜렉션을 이 휴양지에서 공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언론에 주목을 받고. 근데 발렌시아가가 여기다 가게를 열었잖아요. 자연히 콜렉션을 공개하는데 수준이 뛰어나니까 같이 주목을 받게 된. 거의 샤넬판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휴양지에 가게를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다. 물론 이건 노림수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발렌시아가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 때문에 휴양지에 피신해왔던 귀족들의 눈에 들게 됐다. 관람하는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굳이 파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스페인 곳곳에 가게를 확장하게 되고요. 가게를 확장하면서 엄마 이름을 딴 가게까지 옵니다. 혼자 자식들을 키웠던 어머니의 수고를 잊지 않았던 거죠. 참고로 이렇게 엄마 이름을 딴 하우스에서는 기존에 아주 고급 원단보다는 좀 덜 비싼 원단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옷 가격을 낮췄다고 하죠. 이렇게 되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그 비싼 옷인데 만들어내면 짝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가격을 낮춘 옷을 만드니까 짝퉁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수지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발렌시아가 옷을 못 입었던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었겠죠. 그 한참 뒤에 입생로랑이 생로랑 리브고슈라는 기성복 라인 만들어가지고 진입장벽 맞췄던 거랑 비슷한 거 몇십 년 전에 한 거예요. 물론 이건 맞춤복이었지만. 그리고 가게할 때 엄마 이름만 땄던 게 아니라 나중에 성공해서도 자기의 생활공간 한다운게 뭘랐냐면 엄마가 사용하던 재봉틀을 그 중앙에 딱 넣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봐도 되겠어. 아무튼 그렇게 스페인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스페인 내전이 발발해서 심합니다. 그래서 파리로 발렌시아가가 거처를 옮기고 첫 샵을 열죠. 근데요, 프랑스로 옮겨와서 파리에다가 자기 하우스를 내고 첫 컬렉션을 발표할 때 1937년이었거든요. 이때 이미 발렌시아가의 나이가 42살이나 됐어요. 지금도 42살 적은 나이 아니지만 그때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그랬잖아요. 중년에 새로운 환경에서 어찌 보면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게다가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패션의 무대.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큰 최고의 무대에서 더 큰 최고의 성공을 거둡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남들이 좀 밋밋한 라인을 만들 때 발렌시아가는 유행에 맞추지 않은 거죠. 가장 인체의 곡선이 두드러지는 화려한 옷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디올의 뉴룩, 아주 화려한 라인들이 유행할 때는 오히려 또 이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헐렁해 보이는 뭐 코쿤 라인, 그리고 좀 벙벙해 보이는 원피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뭔가 유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엄청난 인기를 끌죠. 발렌시아가한테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조미와 입체감을 살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겠다. 계속 극찬을 받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의 욕구, 유행 같은 거 반발 자국 정도만 앞서가야 된다. 너무 앞서가면 사람들이 이걸 미처 몰라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발렌시아가는 유행을 따르지도 않고 이게 한 발자국 정도가 아니라 막 10년 이상 앞서가는데도 세상에서 통하는 아주 신기한 디자이너였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디올의 뉴룩 같은 거 아주 화려하게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니까 이걸 입으려면 살 빼야 된다. 완벽한 체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발렌시아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디자인한 거 입으면 예뻐지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이 굵고 짧아도 발렌시아가 옷을 입으면 목이 길어 보이게 만들고 또 액세서리 같은 거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더 아름다워 보이게 또 배치하고 디자인, 재단, 바느질, 나중에 수선까지 이 모든 걸 통달했으니까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생각만 하고 스케치만 하고 옷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혹은 생각한 걸 그냥 시킬 수 있고. 근데 발렌시아가의 경우에는 생각해, 그려, 그걸 옷을 재단해, 바느질해, 그리고 나중에 수선까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구현하고 혼자 다 하는. 그래서 디올이 존경하고 샤넬이 인정하는. 이뿐만이 아니죠. 지방시, 웅가로, 오스카 들라렌타 같은 훌륭한 디자이너들까지 제자들까지 길러내요. 발렌시아가는 이쯤 되면 거의 사기 캐릭터죠. 그러니까 파리 모드계의 교황, 패션의 제왕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고 실력이 뛰어났는데 그래서인지 홍보를 할 필요도 못 느꼈나 봐요. 왜 사람들 복귀하면 인터뷰하고 뭐 언론에 등장하고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고 할 텐데 약간 좀 은밀한 생활을 즐기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면에. 전체 경력을 통틀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게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잡지에 자기 디자인이 화보로 실려
들리면 누가 따라할까봐 인터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경력의 시작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고 계속 정상만을 달리다가요, 오뜨꾸띠로 맞춤복이 아니라 프레타포르테, 왜 기성복이라고 하죠, 미리 만든 기성복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건 디자인이 아니다,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힐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정상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발렌시아가가 눈을 감죠. 근데 왜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한 회사, 강한 브랜드,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발렌시아가의 사후에 브랜드가 계속 추락세를 거듭합니다. 뭐 샤넬, 구찌 뭐 이런 브랜드들도 그랬지만 그거랑 비할 바가 없이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향수가 없었으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 진작에 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무려 30년 가까이가 흐릅니다. 그러던 1997년 발렌시아가가 이름 없는 26살의 디자이너를 디자인 책임자로 기용합니다. 장볼고띠에를 거쳐가지고 친구들이 그런 망해가는, 아니 이미 망한 브랜드에 왜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류를 이겨내고 20대 초반에 발렌시아가에 합류해서 골프복, 니트 같은 거 만들고요, 일본 라이선스를 위해서 웨딩드레스 그리고 뭐 상복 같은 것까지 만들던 26살의 신성 니콜라 게스키에르였어요. 그렇게 게스키에르가 발렌시아가에 왔는데 첫 번째 콜렉션을 발표하기까지 한 넉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근데 스스로를 80년대 키즈라고 일컫는 게스키에르가요, 첫 번째 콜렉션에서 약간 미래의 디자인 같은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한테서 나중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콜렉션을 선보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발렌시아가가 30년 가까이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염이 안 됐다, 오히려 전통 있는 이름은 가졌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데 백지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 디자인, 요걸로 평단에 극찬을 받습니다. 근데 브랜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페피들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게스키에르는 이것까지 해냈습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에서 옷보다는 백, 신발 이런 것들이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하거든요. 근데 게스키에르 시절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모터사이클백이라고 하는 라리아백, 2000년대 초반을 그냥 완전히 휩쓸었던 이 백을 만들어내죠. 이러면서 게스키에르는 마치 샤넬의 칼라거펠트 그리고 구찌의 톰포드처럼 쇠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망했던 브랜드를 완전히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요, 실적도 살아나서 발렌시아가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실적을 내니까 다른 명품 그룹들이 이걸 모른 척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컬렉션을 발표한 직후부터 LVMH, 뭐 프라다 등등의 러브콜을 받고요. 그 러브콜 내용이 막 이랬대요. 야, 우리 브랜드로 알아. 네 브랜드 직접 하고 싶어? 그럼 네 브랜드 우리가 그냥 런칭해줄게. 그리고 똑같이 관심을 보였던 구찌가 아예 발렌시아가 브랜드를 인수해버리죠. 그렇게 발렌시아가에서 15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완전히 브랜드를 되살려낸 게스키에르는요, LVMH의 루이비통 품으로 안겼죠, 지금은. 그리고 또 게스키에르의 성공이 패션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왜 구찌나 셀린느처럼요, 외부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브랜드를 되살려보자, 이게 아니라 브랜드 내부에 있어서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 피비 파일로나 알레산드로 미켈라 같은 젊은 신성들을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게스키에르가 없었다면 과연 셀린느나 구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거 굉장히 뿌듯하겠어요, 그죠? 이후 발렌시아가는 알렉산더 왕을 거쳐서요, 또 하나의 전설이죠, 메종 마르지엘라를 거쳐서 배트먼까지 이끌었던 젊은 재능 뎀나 바질리아가 디자인 책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뎀나 바질리아 워낙 유명하죠. 스피드러너, 트리플레스, 그리고 칼라 넓고 소매 긴 셔츠 등등. 이렇게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만든 디자이너인데, 참고로 어렸을 때 좀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이 막 큰 옷만 사줬대요. 그래서 손에 털이 많고 살집도 많고 뭐 그런 거 감추고 싶어가지고 긴 소매, 큰 옷 이런 걸 선호했다,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게스키에르 시대에 부활하고 뎀나 바질리아 시대에 데이트를 치면서 발렌시아가는 매출 1조 원 넘게 올리는 명품 브랜드가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명품 브랜드 가운데 하나죠. 이게 보다 보니까 니콜라 게스키에르나 뎀나 바질리아 같은 분들의 업적이 너무 많아서 이건 나중에 또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앞으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발렌시아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한 천재 디자이너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또 기묘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성장시키고,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도 최고의 무대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패션 무대를 점령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스스로 드라마틱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런데 이렇게 천재일 것만 같은 발렌시아가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의외의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전문가가 내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 너무 섬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막상 내가 그것들을 이룬 지금에 와서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럭셔리하고 화려한 것들 이면에서 사실 나는 죽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